강원도 양구. 봄이 막 시작된 어느 날 아침. 계절이 바뀌는 냄새와 함께 하얗게 퍼지는 안개는 산골 마을 전체를 조용히 감쌌다. 나무로 지어진 낡은 집머체와 자그마한 논밭, 그 너머로 이어지는 산자락. 도시의 소란과는 거리가 먼,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그 마을 끝자락, 오래된 초가집 안에서는 흐릿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윤혜숙, 32의 여인은 이불을 꽉 움켜쥔 채 땀에 젖은 얼굴로 진통을 견디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서는 남편 강준호가 어쩔 줄 몰라하며 손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고 있었다. 조금만 더 참아, 혜수가. 곧 도착할 거야. 병원에서 간호사 분이 오신댔어. 하지만 윤혜숙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야, 뭔가 이상해. 아기가 그냥 하나가 아니야. 말을 잇기도 전에 혜숙은 다시 배를 움켜쥐고 몸을 움찔거렸다. 그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배가 유난히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작은 읍내 병원에서도 쌍둥이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초음파기계도 제대로 없던 시골 병원에서는 확실한 말을 해주지 못했다. 그때였다. 작은 차가 마당 앞에 멈췄고 하얀 복장의 간호사와 조산사가 서둘러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고 혜숙의 상태를 살피자마자 급히 준비를 시작했다. 아이 하나가 아니에요. 최소한 셋 이상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해요. 혜숙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두려움과 기대, 긴장과 고통이 뒤섞인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준호는 애써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아. 해낼 수 있어. 당신이니까. 괜찮을 거라.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첫 번째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잠시 후 두 번째, 셋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까지. 조산사는 땀을 닦으며 놀란 듯 말했다. 다섯 명입니다. 모두 무사히 태어났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 윤혜숙은 이미 기진맥진해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입가에는 흐릿한 미소가 맺혀 있었다. 그녀는 모든 고통을 견뎌냈고 다섯 생명을 품에 안았다. 준호는 조용히, 그러나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고 있었다. 아이들을 차례차례 안아보며 그 작고 따뜻한 생명의 무게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선물이야, 혜수가. 하늘이 우리에게 준 거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빠르게 다가왔다. 다섯 아이를 동시에 돌본다는 것, 본느, 기저귀, 옷, 병원비, 가뜩이나 넉넉하지 않은 살림의 눈앞이 깜깜해졌다. 이웃들도 축하보다는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다섯이라니, 애 키우다 사람 먼저 병 나겠네. 아니, 저 집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러나 윤혜숙과 강준호는 그 눈빛들에 흔들리지 않았다. 다섯 아이가 자고 있는 이불 옆에 앉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다. 준호아, 우리 해낼 수 있을까? 응, 해낼 수 있어. 힘들어도 아이들만 잘 자라준다면 그걸로 된 거지. 그 말 속에는 이미 각오와 다짐, 그리고 두려움마저 녹아 있었다. 한편으로는 두 사람 모두 어렴풋이 알았다.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밤이 깊어지고 윤혜숙은 다섯 아이 중 막내의 울음소리에 다시 일어났다. 젖병을 준비하며 부엌의 낡은 형광등 아래에 선 그녀는 창문 너머로 흐릿한 달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과 함께 아주 작지만 분명한 빛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 다섯 명의 아기가 태어난 이후 윤혜숙과 강준호의 집은 마치 작은 산부인과처럼 변했다. 하루 종일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기저귀와 젖병, 젖은 천과 소독약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다. 평소에도 넉넉하지 않았던 집이 이제는 더 좁게 느껴졌다. 혜숙은 출산 후 회복할 틈도 없이 바로 육아 전선에 뛰어들었다. 하루 20번 넘게 젖병을 씻고 소독했고 아이 하나를 안아 재우면 또 다른 아이가 울어댔다. 아이들의 이름조차 처음엔 헷갈릴 정도였다. 첫째 민재,
둘째 은비, 셋째 동훈, 넷째 수빈, 막내 지우. 각각의 울음소리와 표정, 습관을 익히기까지 해숙은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오늘은 누가 배 아픈 거지? 은비야. 아니면 지우. 피곤에 찌든 눈으로 해숙은 아기들의 이불을 고쳐주며 중얼거렸다. 강준호는 해숙을 도우려 했지만 더 이상 집 근처 일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그는 결국 서울의 건설 현장으로 떠나기로 했다. 새벽 초차를 타고 나가 밤늦게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들를 수 있을까 말까 한 일정이었다. 해수가 미안해. 나 없이 괜찮겠어. 괜찮아. 당신이 돈 버는 게 아이들한텐 제일 큰 도움이야. 그 말은 담담했지만 해숙의 속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혼자서 5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날마다 터지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 열이 오르고 기저귀 발진이 생기고 우유가 떨어지고 빨래가 마르지 않고 모두 그녀 혼자 감당해야 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이웃 아주머니들이 도와주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다. 도대체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았대. 한둘도 아니고. 저 집은 아무리 도와줘도 끝이 없어. 그 말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의 귓가에 박혔다. 해숙은 그 후로는 도움을 청하는 일을 점점 피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비와 아기들의 겨울옷 걱정까지 더해졌다. 준호가 보내오는 돈은 생필품과 본유, 기저귀로 모두 사라졌고 조금만 계획이 어긋나도 다음 달이 막막해졌다. 한밤중 막내 지우가 열이 나 울기 시작했다. 해숙은 손등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고 손끝에 뜨거움이 스쳤다. 체온계조차 없이 체온을 짐작해야 했고 해열제도 떨어져 있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지우를 안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어두운 시골길,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악곡은 이미 문을 닫았고 읍내 병원도 운영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으로 한 약국 문 앞에 섰다. 불이 꺼져 있었지만 뒷문 쪽 불빛이 보였다. 문을 두드리자 나이 든 약사 한 분이 문을 열었다. 해숙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열이 너무 심해서요. 지금 약값은 없지만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악사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식으로 예상 주면 줄 사람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녀가 폼에서 아이를 보여주자 작은 신음과 함께 떨리는 입술을 본 그는 결국 한 팩의 해열제를 내주었다. 아이 먼저 살려요. 그리고 나중에 꼭 갚아요. 해숙은 연신 감사하라는 말을 하며 인사하고 돌아섰다. 눈보라 속에서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지후의 작은 숨결이 그녀의 심장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해숙은 일거리를 찾기 위해 다시 읍내로 향했다. 정식 일자리는 아니었지만 식당의 뒷정리와 청소, 남은 반찬 정리를 도맡아 하는 조건으로 일을 얻었다. 시간당 임금은 최저도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고개 한 번 들지 않고 받아들였다. 시간은 아무 때나 괜찮아요. 제가 맞출게요. 아이들만 먹일 수 있다면. 이렇게 시작된 그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어 자정 가까이 끝났다.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허리를 굽혀 식당 바닥을 닦았다. 손은 갈라지고 발은 부르쳤지만 아이들이 편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그녀는 가만히 앉아 손을 모으고 속삭였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러나 그녀도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민재와 동훈이 동시에 울기 시작했다. 은비는 배가 고프다며 떼를 썼고 수비는 이불에 실수를 했다. 지우는 다시 기침을 하며 토악질을 했다. 그 순간 윤에 숙은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고 말았다. 숨이 턱 막혔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하늘을 원망했다.
애 5명을 한꺼번에 보내셨나고, 얘 나에게만 이런 시험을 주시나고. 하지만 아이들의 작은 손이 그녀의 옷자락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 그 한마디에 해숙은 다시 눈물을 삼켰다.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는 안 괜찮아도 너희만 괜찮으면 돼. 그날 밤, 해숙은 그 말처럼 다시 일어섰다. 그녀의 등을 받쳐주는 것은 5개의 작은 숨결이었다. 서울에서의 노동은 상상보다 훨씬 거칠고 혹독했다. 강준호는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도시락을 싸서 첫 차를 탔다. 해가 뜨기도 전에 그는 안전모를 쓰고 공사장 비계 위를 올랐다. 콘크리트 먼지와 시멘트 냄새가 가득한 공기 속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을 버텨야 했다. 공사는 겨울에도 멈추지 않았다. 강바람이 부는 아파트 외벽에서 일을 하다 보면 손끝이 저리고 발이 얼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르네숙과 5 아이들이 있었다. 오늘 하루만 더 버티자. 해숙이한테 송금할 돈이 모자라면 안 돼. 하지만 몇 달 전부터 그의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다. 하루 종일 먼지 속에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점 기침이 길어졌고 밤마다 숨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점심시간에도 물을 많이 마셨고 식욕도 줄어들었다. 몸무게가 급격히 빠졌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을 가지 않았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어느 날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눈앞이 흐려지고 균형을 잃은 그는 비계 위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동료들이 다가와 부축했지만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하지만 그날 이후 준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느꼈다. 밤이 되면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 결국 그는 새벽 일을 마친 후 근처 종합병원을 찾았다. 진료를 마친 의사는 정색한 얼굴로 말했다. 강준호 씨, 폐에 이상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준호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말기 피암입니다. 이미 다른 부위로 전이됐습니다. 순간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의사의 입은 계속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아이들의 얼굴, 해숙의 얼굴, 그리고 아직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낡은 집뿐이었다. 그는 의사에게 말했다. 치료는 가능합니까? 의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가능성은 있지만 치료가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환자 본인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준호는 병원을 나서며 벤치에 앉았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시야는 흐려져 있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해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지금 이 소식을 전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일했다. 통장에 몇천 원이 남지 않을 때까지도 송금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체력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결국 어느 날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기숙사 동료가 이상함을 느끼고 병원으로 데려갔고 이번엔 연락이 해숙에게 닿았다. 여보, 나 좀 아파서 병원에 있어. 그 말에 해숙은 아이들을 이웃에게 맡기고 초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그녀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마른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렀다. 해숙아, 미안해. 이런 모습 보려서 미안해. 해숙은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당신이 얘 미안해. 당신은 항상 우리를 위해 버텨줬잖아. 그날 밤 병실에서 2 사람은 긴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의사는 둘 앞에서 솔직히 말했다. 환자분의 상태는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통증 완화 치료는 가능하지만 수명 연장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해숙은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병실 밖으로 나가 벽에 기대었다. 그리고 숨죽여 울었다. 5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밀려왔고 그 무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며칠 뒤 준호는 해숙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다. 아이들을 잘 부탁해.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니까. 그 말과 함께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례식 날 랑구의 하늘에는 눈이 내렸다. 흰 눈은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해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 걱정하지 마요. 나 아이들 지켜낼게요. 꼭 지켜낼게요. 그녀의 음성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강준호가 세상을 떠난 후 르네숙의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낮잠에 들면 그 고요 속에서 들리는 건 벽시계의 똑딱이는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라 깊고 무거운 불안감이었다. 해숙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와 기댈 수 없었다. 장례식이 끝나고도 며칠간 눈은 그치지 않았다. 마당의 작은 감나무 가지엔 흰 눈이 내려앉았고 그녀의 어깨 위에도 눈송이가 고요히 떨어졌다. 해숙은 남편의 영정을 안고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당신 없는 세상은 이렇게 춥네요. 하지만 나 울 시간도 없어요. 5 아이들, 이제 막 3살을 넘긴 민재부터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지우까지 모두 그녀의 돌봄이 절실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그녀는 일어났다. 불을 떼고 죽을 끓이고 기저귀를 갈고 옷을 갈아입히고 하루의 시작은 끝을 알 수 없는 반복이었다. 아이들은 아빠가 왜 더 이상 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은비가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야? 해숙은 순간 말을 잃었고 조용히 아이를 안아 올렸다. 작고 여린 등을 두드리며 대답했다. 아빠는 벌이 드셨어. 언제나 너희를 보고 있어. 그 말을 하면서도 해숙의 눈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생활비는 점점 바닥을 드러냈다. 장례 후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정부의 지원도 일시적인 것이었다. 해숙은 작은 시장에 나가 가게마다 들렀다. 혹시 설거지라도 할 수 있는 일 없을까요? 청소라도 좋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한번 훑어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5 아이를 둔 홀몸 여자에게 일을 맡기려는 이는 없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오던 길가 구석에 허름한 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처럼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식당 주인은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정말 뭐든 할 수 있어요. 임금은 많지 않아요. 설거지, 뒷정리, 바닥 청소. 힘들어요. 해숙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뭐든 할게요. 아이들만 먹일 수 있다면. 그날부터 그녀의 하루는 두 겹이 되었다. 낮엔 아이들을 돌보고 밤엔 식당에서 일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문질렀다. 손끝이 갈라지고 허리는 굽어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가 넘었다. 겨울엔 눈발을 뚫고 여름엔 땀에 젖은 채 걷는 길이 이어졌다. 집에 도착하면 민재가 먼저 달려와 말했다. 엄마, 은비가 울었어. 동무는 옆에서 덧붙였다. 지우가 토했어요. 그녀는 피곤한 몸을 끌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물을 데우고 수건을 적시고 아이들을 안아 재웠다. 다정한 엄마의 손길이 없으면 아이들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어느 날 막내 지우가 고열에 시달렸다.
해숙은 약을 살 돈이 없었다. 그녀는 동네 약국을 다시 찾았다. 지난번처럼 일상으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꼭 갚을게요. 악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해숙의 마음은 그저 고마움보다 죄책감으로 무거웠다. 그녀는 언젠가 꼭 갚아야지라는 다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며칠 후 동네에 사는 노부부가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해숙에게 작은 부탁을 했다. 집 근처에 사는 노인들의 집 청소와 정리를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 대신 계란 몇 판, 쌀 한 포대 같은 생필품을 나눠줄 수 있다고 했다. 해숙은 기꺼이 수락했다. 돈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감지덕지였다. 그렇게 해숙은 점점 하루 3가지 일을 병행하게 되었다. 낮에는 아이들과 노인댁 청소, 오후에는 시장 일, 밤에는 식당 뒷정리. 한 달이 지나자 그녀의 손은 거칠고 눈가는 더 깊은 주름으로 가득해졌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녀를 견디게 한 건 아이들의 존재였다. 하루는 피곤에 지친 해숙이 지쳐 앉아 있을 때 수빈이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엄마, 힘들지 마요. 우리가 그만 엄마 안 힘들게 해줄게요. 그 말에 해숙은 고개를 숙여 울음을 삼켰다. 작고 순진한 그 말이 지금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은 기름 등잔 주위에 모여 그림책을 펼쳤다. 책은 낡았지만 그 속에서 꿈을 키웠다. 민재는 동생들에게 글자를 가르쳤고 동우는 그림을 그리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해숙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다.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녀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 전쟁은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희망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윤혜숙의 집에는 사계절이 다를 것 없이 늘 바빴다. 하루는 언제나 눈 뜨는 순간부터 정신없이 시작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아이들은 조금씩 성장했고 그들의 손과 마음은 점점 어머니를 닮아갔다. 민재는 7살이 되자 자연스럽게 집안의 맞이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동생들의 옷을 챙기고 작은 물통에 물을 길어왔다. 겨우내 해숙을 도와왔던 손길이 이제는 더 정확해지고 부드러워졌다. 은비야, 신발 바르게 신어라지. 지우라, 코 흘리면 안 돼. 그 모습은 마치 아주 작은 아버지 같았다. 해숙은 그런 민재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졌지만 동시에 감사했다. 아이가 어른이 되기엔 너무 이른 나이였지만 그 성장은 강요가 아닌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루는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해숙은 낡은 집 안에서 조용히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기름 등잔 옆에 5 아이가 동그랗게 둘러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민재가 큰 소리로 문장을 읽었고 동우는 그림을 그려가며 동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이건 산이야. 우리가 사는 곳처럼 생겼지. 은비는 손을 들며 말했다. 저건 뭐야? 사랑이라는 글자야. 엄마가 자주 말하잖아.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할 때 그 사랑. 그 말을 들은 해숙은 문 뒤에 숨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형편상 책도 부족하고 전기조차 자주 끊기는 집이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해숙은 일을 더 늘려야 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오후엔 동네 어르신의 빨래를 도왔다. 밤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다. 어느 날은 비 오는 날에도 물건을 배달했고 돌아오는 길엔 옷이 흠뻑 젖어 손이 떨릴 정도였다. 그날 밤 민재가 엄마의 젖은 옷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말했다. 엄마, 우리도 도울 수 있어요. 꼭 돈을 벌지는 못해도 엄마가 힘들 땐 우리도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다음 날부터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엄마를 도왔다. 민재는 이른 아침마다 물을 길었고 동우는 설거지를 배웠다. 은비는 막내들을 돌보았고 수비는 밥을 짓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나눠서 각자의 역할을 맡자 해숙도 조금은 웃을 수 있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하지만 쉽지 않은 날도 있었다. 한 번은 동훈이 어머니에게 투덜댔다. 예,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요. 친구들은 간식도 사 먹고 학원도 가는데. 그 말에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동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그 순간 동훈은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아픈 진심인지를 느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지만 그날 밤 자신의 그림을 찍고 다시 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어머니가 웃고 있고 형제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민재에게 말했다. 내가 여건이 더 좋았더라면 정말 훌륭한 학생이 됐을 거야.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민재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리는 느낌을 받았다. 얘 자신의 미래는 환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가. 그날 밤 그는 동생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공부만 잘하면 엄마도 더는 힘들지 않게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해보자. 포기하지 말고. 해숙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 버텼지만 이제 아이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일찍 잠이 들었다. 문틈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기름등 아래에서 펼쳐진 작고 따뜻한 풍경. 비록 밖은 추웠지만 그 집안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해숙은 꿈속에서 남편 준호의 목소리를 들었다. 해숙아, 우리 아이들 잘 자라고 있어.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속삭였다. 당신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민재가 11살이 되던 해, 르네숙은 아이들에게 매일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공부해라. 배운 사람은 누구도 뺏을 수 없어. 가진 건 없어도 머릿속에 들어간 지식은 아무도 못 가져가. 그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다. 해숙이 살아온 인생에서 진심으로 깨달은 삶의 가장 확실한 도구였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과 같은 고생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랐다. 비록 돈이 없어 과로도 학원도 보내줄 수는 없었지만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세상을 알아가길 바랐다. 하지만 공부는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5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자라며 필요한 책, 공책, 연필, 학용품은 끊임없이 늘어났다. 형편상 새 것을 사주는 건 꿈도 못 꿨고 해숙은 이웃집이 버린 교과서를 얻어다 아이들에게 나눠줬다. 그 안에는 이미 누군가의 낙서가 가득했지만 아이들은 기꺼이 읽었다. 형,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건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여기 봐봐. 민재는 동생들에게 설명해주며 스스로도 배우는 중이었다. 학교까지는 왕복 10km가 넘는 거리였지만 5 아이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 걸어 다녔다. 간혹 지나가는 트럭이 호의로 태워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력으로 통학해야 했다.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면 각자 맡은 일을 해야 했다. 물을 길어오고 저녁을 준비하고 막내를 씻기고 숙제를 해야 했다. 밤이 되면 등잔불 아래 낡은 식탁 위에 엎드린 채 서로의 노트를 보며 문제를 풀었다. 전기도 자주 끊겼기 때문에 그 불빛은 어둡고 깜빡였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반짝였다. 어느 날 민재는 선생님에게 추천을 받아 과학 경시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는 버려진 플라스틱 병과 휴지심으로 간이 정수기를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실험이었지만 아이의 손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 평가받았다. 너 이거 어디서 배운 거니? 책에서 봤어요. 집에 깨끗한 물이 자주 나와서 생각해봤어요. 민재의 말에 심사위원들은 침묵했다. 결과는 동상수상. 상장과 함께 소정의 장학금이 주어졌고 해숙은 그 상장을 들고 눈물 흘리며 말했다. 우리 민재, 해냈구나. 그날 이후 동생들도 자극을 받았다. 수비는 독서 감상문대회에 나가 상을 탔고
은비는 손으로 만든 시집을 동네 도서관에 제출해 칭찬을 받았다. 동우는 그림 대회에서 수상을 했고 막내 지우도 글자 쓰기 대회에서 이름을 올렸다. 이웃들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그 집 아이들 참 기특하더라. 엄마 닮아서 그런가 봐. 이제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더 이상 측은함만으로 바라보지 않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분위기가 생겨났다. 어떤 날은 이웃이 남은 반찬을 건넸고 어떤 날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한 공책을 보내주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돈이었다. 해마다 올라가는 등록금, 교복값, 급식비. 해숙은 밤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조용히 장부를 펼쳤다. 입금일이 다가오면 한숨부터 나왔다. 어느 날 학교에서 통지가 왔다. 이번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부터 수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숙은 아무 말 없이 편지를 가방에 넣고 시장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손이 까지고 허리가 휘었지만 필요한 돈은 모이지 않았다. 마지막 수단으로 그녀는 쌀가게를 찾아갔다. 주인 앞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며칠만 빌려주세요. 아이들 등록금이에요. 꼭 갚을게요. 제발. 쌀가게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해숙의 손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손, 아이들 위해 이만큼 고생했으면 내가 믿어도 되겠지. 그날 밤 해숙은 돈을 들고 돌아와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 공부는 못 멈추게 할 거라. 이건 내 싸움이야. 며칠 뒤 학교에서는 장학제도를 알리는 설명회가 열렸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손을 번쩍 들었다. 선생님, 저도 장학금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지. 너희 같은 아이들을 이해해 있는 거야. 장학금이라는 단어는 그날부터 민재의 마음속에 가능성이라는 의미로 자리 잡았다. 그는 책을 더 읽었고 학교 시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다. 동생들도 하나둘씩 따라갔다. 해숙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다. 물론 그 길은 여전히 힘들었고 내일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지만 분명히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이제 단순히 생존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대학 입시가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윤혜숙의 집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집에 있는 낡은 라디오에서 흐릿한 뉴스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창을 열었다. 형, 나왔어. 동생들이 몰려들고 해숙도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아이들의 뒤에 조용히 섰다.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회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화면에 뜬 글. 축하합니다. 서울대학교 공가대학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곧이어 함성이 터졌다. 형, 대박, 서울대야. 엄마, 민재 형 서울대래요. 해숙은 웃으며 민재를 꼭 안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눈물이 이 한순간의 의미를 찾은 듯했다. 그리고 며칠 후 은비는 이화여대 교육학과, 동우는 포항공대 생명과학부, 수비는 연세대 간호학과, 막내 지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에 각각 합격했다. 5 아이 모두 장학금과 함께 각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해숙은 벅찬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또 다른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삿날 아침, 민재는 고향을 떠나기 전 낡은 가방 하나를 등에 메고 말했다. 엄마, 나 다녀올게. 꼭 성공해서 다시 올게. 해숙은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몸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고. 5 아이들은 하나씩 떠나갔다. 기차역,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서울의 낯선 자취방으로. 집 안에는 갑자기 고류가 내려앉았다. 그동안 늘 북적이던 부엌,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던 거실, 밤마다 책 읽던 식탁.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너무나 조용했다.
밤이 되면 해숙은 아이들이 쓰던 방을 한 번씩 들러보았다. 이불을 정리하고 책을 쓸어보고 벽에 붙어있는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제 정말 나 혼자네.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의 시간을 맞았다. 아이들이 있었을 땐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라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 빈 공간이 그대로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래도 그녀는 아이들이 보내온 편지를 읽으며 마음을 달랬다. 민재는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보내왔고, 은비는 친구들과의 이야기, 동우는 연구실에서 있었던 일들, 수비는 실습 중 만난 한자 이야기, 지호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동봉해 보내왔다. 엄마, 나 이 그림으로 상 받았어요. 언제 한번 전시회 열게 되면 꼭 보러 와요. 편지 한 장 한 장을 소중히 접어 서랍에 넣은 후 해숙은 마당에 나가 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 나무는 아이들이 어릴 때 심은 감나무였다. 지금은 키가 훌쩍 커서 집 지붕보다 높았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너희가 이렇게 자란 것처럼 이 나무도 참 많이 컸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해숙은 여전히 마을에 남아 있었다. 새벽이면 시장에 나가 반찬을 팔고 오후엔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했다. 그녀는 이제 마을에서 아이들 잘 키운 어머니로 불리고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현관 앞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민재는 잘 먹고 있을까? 은비는 감기 안 걸렸겠지. 동문이는 실험 중 다치진 않았을까? 그녀는 매일 모든 자식을 다 안고 자는 듯한 마음으로 그들을 그리워했다. 어느 날 동네 교회에서 사람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마을 주민들의 권유로 해숙도 검진을 받게 되었다. 의사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혜숙 어르신, 건강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별일 아니겠지 하며 돌아섰지만 마음 한켠이 싸늘해졌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서랍에서 아이들의 편지를 꺼내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하나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성공해서 꼭 다시 데리러 갈게요. 그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눈을 감았다. 혼자였지만 혼자라고 느껴지지 않는 밤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그 해봄, 랑구에는 예상보다 따뜻한 햇살이 일찍 찾아왔다. 윤혜숙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감나무 아래 작은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흙의 감촉, 바람의 결,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만 불안하게 설레었다. 마당 끝에서 고요하게 삐걱이던 대문이 갑자기 요란하게 흔들렸다. 해숙은 고개를 돌렸다. 눈앞에는 낯선 고급 승용차가 한 대에 멈춰 섰고 차 문이 열리는 순간 5명의 자녀들이 차례차례 모습을 드러냈다. 엄마! 민재가 가장 먼저 달려왔다. 긴 다리에 정갈한 양복, 여전히 수줍은 미소. 뒤따라 은비, 동훈, 수빈, 지우까지 하나둘씩 어머니 앞에 섰다. 모두가 어른이 되어 있었고 더 이상 가난한 시골 아이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해숙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한 명 한 명 얼굴을 더듬었다. 믿을 수 없는 듯 중얼거렸다. 정말? 우리 애들만이? 엄마, 우리 약속 지켰어요. 성공해서 꼭 다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은 어머니를 안으며 울었다. 그리고 그녀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지난 세월의 외로움, 고생, 고통,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잠시 후 민재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잠깐만 따라라고. 우리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아이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마을 끝에 있는 옛 집터로 향했다. 해숙이 살던 낡은 집은 몇 달 전 조용히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새로 지어진 한옥 스타일의 집 한 채가 햇빛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다. 깨끗하게 정리된 마당, 튼튼한 기와 지붕, 창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실내. 해숙은 눈을 크게 떴다.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이게 뭐니? 엄마,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직접 지은 집이에요.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지내셔야죠. 수빈이 어머니의 등을 쓸어주며 속삭였다. 해숙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 방, 룩실, 모든 공간이 깔끔하고 따뜻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정성스럽게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오래전 어린 아이들과 젊은 어머니,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 자녀들까지 함께 웃고 있었다. 지우는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방을 소개했다. 그 방에는 지우가 직접 디자인한 침대와 커튼,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공간이라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엄마가 겨울마다 추워하셨잖아요. 이 방은 보일러도 따뜻하게 해놨어요. 그 순간 해숙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쓰다듬었다. 말없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 집은 단지 건물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사랑, 감사, 약속, 모두가 이 집 안에 녹아 있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다. 평소 해숙을 돕지 못해 미안했던 이웃들도 모두 참석했고, 잔잔한 음악과 따뜻한 음식이 오고 가는 사이 마당 가득 웃음이 퍼졌다. 민재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다섯을 혼자서 키워내셨고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집은 그 사랑에 대한 저희의 작은 보답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해숙은 마이크를 받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냥 한마디만 할게. 나는 내가 낳은 5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어느 웅변보다도 강한 울림이었다. 파티가 끝난 후 5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새 집의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해숙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렇게 함께 있으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히는구나. 민재가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다. 엄마,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지킬게요. 그 말에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고되었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5 아이는 어머니 곁에 꼭 붙어 앉아 오랜만에 아무런 걱정 없는 밤을 맞이했다. 그날 밤, 르네숙은 오랜 세월 처음으로 숙면을 취했다. 그리고 그녀의 꿈속에는 예전처럼 작고 연약했던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5명의 빛나는 뒷모습이 있었다. 르네숙이 새 집에 들어온 이후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녀를 부러워했다. 역시 자식 잘 키운 보람이 있지. 해숙이도 이젠 편하게 살겠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따뜻한 집, 성공한 자녀들, 마을의 존경. 그러나 해숙은 여전히 매일 아침 똑같이 일찍 일어났다. 감나무 아래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고요한 마당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따금씩 혼잣말도 했다. 이렇게 조용하니 아이들 어릴 때가 더 시끄러웠지만 좋았던 것 같아. 그녀는 자식들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몸이 피곤해도 웃었고 기침이 나와도 조용히 삼켰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녀의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다. 밤에 잠들기 힘들었고 계단을 오를 때면 가슴이 조여왔다. 어느 날 감나무 가지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밀려왔다. 해숙은 휘청거리며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 모습을 마침 방문한 동훈이 보게 되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그저 좀 오래 서 있었더니 그런가 봐. 동훈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다. 그날 밤 그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였다. 엄마, 요즘 자주 기침하시고 피곤해 보이셔. 병원에 꼭 모셔가자. 해숙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니까.
나이 들면 다 이런 법이야. 그러나 아이들의 간절한 설득에 결국 그녀는 서울의 종합병원에 가기로 했다. 검진을 마친 후 의사는 가족들을 따로 불렀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윤혜숙 어르신은 신부전 초기 증상과 만성폐 질환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최근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신장 기능도 많이 저하되어 있고 이 상태로 두면 급성으로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토록 강인해 보이던 어머니가 사실상 몸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술이나 치료 방법은 없나요? 의사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답했다. 수술은 가능하지만 환자의 연령과 전반적인 체력 상태를 고려하면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장기적인 집중 치료와 요량이 필요합니다. 병실로 돌아온 아이들은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혜숙은 그들의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래, 다 들었구나.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자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애 울어. 엄마는 이미 너무도 많이 받았어. 너희가 여기까지 자라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은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아직 우리랑 더 오래 있어야 해요. 아직 못 보여드린 게 너무 많아요. 그날 밤, 자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살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민재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저축을 모두 해제했고, 동우는 최신 치료법을 찾기 위해 교수진에게 자문을 구했다. 수비는 병원에서 직접 어머니를 간호했고, 은비는 학교 강의를 중단하고 옆에 머물렀다. 지우는 어머니를 위한 그림 전시회를 열어 기금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혜숙은 자식들이 다시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밤에 자녀들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얘들아, 엄마는 이제 욕심이 없어. 너희가 엄마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 엄마는 이미 축복 속에 살았어.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은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들렸다. 며칠 뒤 혜숙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의사는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족이 모두 모인 병실에서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다. 민재야, 내가 맞으라고 해서 늘 참고 양보했지. 고마워. 은비야, 엄마 없이도 동생들 잘 이끌어줘. 동훈아, 내 그림. 엄마가 제일 좋아했어. 수빈아, 엄마처럼 남을 돌보는 마음 잊지 마. 지우라, 언제나 웃는 내 얼굴. 엄마에겐 빛이었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말했다. 엄마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어. 절대 잊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숨결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고 5 자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이별의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사랑을 완성한 순간의 고요한 감사였다. 윤혜숙의 장례식은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꽃도 떠들썩한 조문객도 없었지만 그녀의 삶을 기억하는 이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손에 직접 담근 반찬을 들고 말했다. 이분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였어요. 5 자녀는 말없이 어머니의 사진 앞에 서 있었다. 사진 속 혜숙은 평범한 옷차림에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지극히 일상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그 어떤 찬란함보다 더 깊었다. 장례가 끝난 후 아이들은 며칠간 집에 머물렀다. 마당은 여전히 감나무 그늘 아래 평온했고 혜숙이 아끼던 찻잔과 털 실은 것이 한쪽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지우는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있었다. 그 노트는 5 아이가 어릴 때부터 시작된 일기장이었다. 하루하루를 적어 내려간 짧은 기록들. 민재가 처음으로 물을 길어왔다. 너무 기특해서 꼭 안아주었다.
동훈이 오늘 처음으로 글자를 썼다. 엄마라는 글자였다. 지우가 열이 많이 나서 걱정했다. 밤새 안고 기도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그동안 해숙이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자녀들은 노트를 함께 읽으며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며칠 뒤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뭔가 남겨야 하지 않을까. 엄마가 남긴 것처럼.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은비는 제안했다. 이 집을 그냥 두지 말고 누구나 들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 어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이나 쉼터처럼. 수빈이 덧붙였다. 엄마가 늘 말씀하셨잖아. 지식은 빼앗길 수 없지만 나누면 더 빛난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새롭게 이름을 붙였다. 해숙의 집.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작은 문화 공간, 도서관과 전시 공간,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이 공간은 해숙이 평생 지켜온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그릇이 되었다. 해숙이 떠난 지 1년 후 해숙의 집 개관식이 열렸다. 마을 사람들, 지역 아이들, 그리고 자녀들의 친구들까지 많은 이들이 모였다. 민재는 짧은 연설을 했다. 우리 어머니는 이 집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난, 슬픔,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5 아이를 길러내셨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한 사람의 공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와서 쉬고 배우고 꿈꿀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 해숙의 집에는 매일 누군가가 들렀다. 공부를 하러 오는 학생들, 육아에 지친 어머니들, 동네 어르신들. 사람들은 거기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벽에 걸린 해숙의 이야기들을 읽으며 삶의 위로를 받았다. 지우는 벽에 한 폭의 그림을 그렸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이들을 품에 안고 감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장면이었다. 그 그림은 해숙의 삶을 요약한 하나의 시였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아이들이 다시 그 집 마루에 둘러앉았다. 해가 지고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민재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가 여길 떠나셨지만 사실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 없던 것 같아. 은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는 우리가 웃을 때 웃고 울 때 같이 울고 계실 거야. 동훈이 어머니의 찻잔을 들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이 집을 지켜야 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따뜻함을 나눠야 해. 수빈과 지우도 각각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가셨지만 그녀의 사랑은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랑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녹아들고 있었다. 그날 밤 5 자녀는 각자의 침대에 누워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비가 오던 밤, 등잔불 아래 책을 읽던 시간, 뜨거운 죽을 불어 먹여주던 손길, 그리고 언제나 들려오던 그 목소리. 얘들아, 엄마는 너희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그 목소리는 이제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고 감나무 잎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아이들이 다시 시작된 하루를 준비하며 작은 문구를 현관에 걸었다. 이 집은 사랑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됩니다.